네,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우리 직장인들을 은근히 우울하고 또 긴장하게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죠. 네, 아무래도 인사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 한 일을 누군가 1점부터 5점 사이에 숫자로 매긴다는 거 진짜 참 달갑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사실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평가하는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구글이나 어도비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 전통적인 인사평가를 아예 없애버렸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솔깃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에 바로 그 흥미로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존도어에 져서 존도 OKR을 다루는 8부작 시리즈 중 벌써 6번째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전체 흐름을 보면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OKR의 4가지 슈퍼파워를 지나서 드디어 체계 파트 2,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진입했네요. 오늘 다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오늘은 파트 2 중에서도 15장, 16장, 17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수십 년간 기업들을 지배해온 이 연례 성과 평가가 왜 수명을 다했는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지속적 성과 관리와 CFR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뼈대만 있는 OKR에 진짜 피와 살을 붙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었는지 탐구하는 겁니다. 이거 참 기대되네요. 지루할 수 있는 이 HR 제도를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의 목표 관리라고 하면 보통 숫자나 지표, 또 달성률 이런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수치로 증명해라.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이전 단계들에서 다뤘던 OKR의 4가지 슈퍼파워, 그러니까 집중, 정렬, 추적, 도전이라는 이 뼈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연례평가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관리자는 직원 한 명의 연말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무려 7.5시간을 소모합니다. 7.5시간이요? 네, 직원 한 명당요. 와, 진짜 시간 낭비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HR 리더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 평가 과정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HR 리더들조차 12%만요? 네, 심지어 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비율은 고작 6%였습니다. 6%라니? 이건 단순히 제도의 작은 결함 수준이 아니네요. 조직 전체가 연말마다 아주 거대한 서류 작업 연극에 동원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극이죠. 게다가 1년치 성과를 12월에 한 번에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1월이나 2월에 달성한 훌륭한 성과는 까맣게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대신 지난달에 친 사고만 뇌리에 강하게 남고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최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평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 전체 기억을 지배해버리는 현상이죠. 사람들을 종용곡선에 억지로 밀어넣고 누군가는 반드시 하위 10% 낙제점을 받아야 하는 이 상대평가의 늪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숫자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관리자의 첫 번째 역할은 개인적인 관계 형성, 즉 사람들과의 상호 신뢰 발전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네,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명언을 남겼죠.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을 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복잡한 잠재력과 조직 내에서의 화학적 결합을 단순히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표에 우겨 넣는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인 CFR이 등장하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CFR이 대체 무엇의 약자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C는 대화를 뜻하는 conversations입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서 관리자와 실무자 간에 일어나는 진정성 있는 교류를 말하죠. 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교류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F는 피드백입니다. 발전을 이끄는 양방향 또는 네트워크형 소통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의견이고요. 셋째, R은 인정, recognition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여에 대한 감사 표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OKR이 과거에 경직된 1년짜리 목표를 대체했다면 이 CFR은 그 끔찍했던 연말 인사평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영체제인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중요하고도 과격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격한 전제 조건이요? 네, 기업이 이 지속적 성과 관리로 넘어가려면 가장 먼저 보상과 OKR의 이혼을 선언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깨웃하실 텐데요. 직장에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연봉 인상이나 보너스가 결정되는 건 너무 상식 아닌가요? 목표랑 보상을 분리해버리면 얄밉게 무임승차려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네. 열심히 해서 목표를 120% 달성한 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목표와 금전적 보상이 1대1로 직결되는 순간 조직에는 샌드베깅이라는 방어적 태도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아, 샌드베깅이요. 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업사원이 이번 달에 계약을 10건 따낼 능력이 있고 시장 상황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번 달 목표인 7건을 이미 다 채운 겁니다. 그럼 보통은 더 열심히 해서 10건을 채우려고 하지 않나요? 만약 보너스가 목표 달성률에 철저히 묶여 있다면 이 사원은 남은 3건의 계약을 어떻게든 다음 달로 미루려고 할 겁니다. 다음 달 목표를 못 채워서 보너스 깎일까 봐 미리 방어벽을 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회사의 성장보다 내 보너스 방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패하면 보너스가 날아가니까 구글처럼 실패 확률이 높은 혁신적인 스트레치 골, 즉 도전적인 목표를 아무도 안 세우게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도전이 사라지고 안전한 목표만 잡으면 조직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겠네요. 그래서 구글이 평가 직전에 아예 OKR 점수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린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책에 나오는 거군요. 네, 평가자가 그 점수표를 아예 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버리는 파격적인 조치죠. 구글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과를 평가할 때 맥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맥락이요? 예를 들어 목표를 50%밖에 달성 못했어도 그 이유가 갑작스런 거시경제의 붕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핵심 인력이 갑자기 퇴사해서 그 공백을 메우느라 개인 목표를 희생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목표는 100% 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부서 협업 다 망치고 팀 분위기 박살낸 이기적인 직원도 있을 테고요. 가에 대한 논의와 연봉이나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평가 트랙을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목표는 순수하게 나침반으로만 쓰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훨씬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나침반을 들고 팀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CFR을 하나씩 심층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대화, 컨버세이션스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라는 건 대체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비정부기구인 페트가 도입한 프로펠 시스템이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리듬을 다층적으로 쪼갰는데요. 매월 1대1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과 장애물을 점검하고 분기별로는 OKR 리뷰를 합니다. 매월하고 분기별로 나누는군요. 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반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력개발 대화입니다. 경력 개발 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당신은 3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회사가 그 성장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큰 그림을 논의하는 거죠. 이런 대화가 쌓이면 연말에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서운해할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1대1 면담하니까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가 떠오르네요. 관리자들에게 부하 직원과 정기적으로 무려 90분짜리 1대1 면담을 하고 의무화했잖아요. 그 바쁜 실리콘밸리에서 한 명당 90분이라니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앤디 그로브는 그 90분의 투자가 직원의 향후 2주치 업무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궁금하네요. 이 90분 면담의 주인이 관리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어젠다를 준비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건 직원이어야 해요. 아, 상사가 일장 연설하는 시간이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관리자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장애물을 치워주는 코치이자 멘토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자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 오가는 말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텐데요. 여기서 CFR의 두 번째 요소인 피드백으로 넘어가 보죠. 네, 피드백 중요하죠. 메타의 전 CEO 셰릴 샌드버그가 책에서 피드백은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정의했잖아요. 피드백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발전의 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모호한 칭찬은 행동 변화를 못 이끌어내거든요. 예를 들어 발표 끝나고 오늘 발표 좋았어 라고 하는 건 나쁜 피드백입니다. 그럼 좋은 피드백은 어떤 건가요? 오늘 오프닝 일화가 청취자들의 주의를 확 끌어당겨서 아주 효과적이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거죠. 그럼 그 직원은 다음에도 그 방식을 재사용할 테니까요. 그리고 피드백이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일방향이면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다방향, 즉 360도로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실시간으로 오가야 조직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CFR의 인정, 레커그니션입니다. 얘들처럼 연말에 금식해주고 장기근 속상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트블루 항공사의 사례가 아주 훌륭한데요. 이들은 동료 간의 수평적인 인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이달의 우수사원처럼 한 명의 슈퍼스타를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죠? 이달의 훌륭한 성과처럼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은 성취라도 자주 그리고 회사의 목표와 연계해서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든 거죠. 동료가 알아준다는 감각이 직원 만족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와 피드백, 인정,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실제로 거대 기업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어도비의 혁신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어도비 이야기 재미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실수에서 비롯됐잖아요. 어도비 수석 부사장 도나 모리스가 인도 출장 중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몽롱한 상태로 기자한테 우리는 연례 평가를 폐지할 겁니다 라고 말해버린 사건이요. CEO나 HR팀이랑 전혀 합의가 안 된 대형 폭탄 발언이었죠. 본인은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회사 역사상 가장 활발한 내부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사실 당시 어도비는 매년 2월만 되면 엄청난 인재 엑소더스를 겪고 있었어요. 평가에서 상처받은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퇴사한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 낭비되는 관리자들의 시간이 무려 8만 시간이었습니다. 8만 시간이요? 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뭘 한 건가요? 직원들 순위 매기고 등급 조정 회의하느라 다 쓴 거죠. 그래서 어도비는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체크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체크인 시스템은 기존 평가랑 어떻게 달랐나요? 등급이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관리자에게 예산 재량권을 줬습니다. 기계적으로 보너스를 쪼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처럼 직접 판단해서 예산을 분배하게 한 거죠. 권한을 완전히 위임했군요. 네, 그리고 피드백 롤플레잉 교육도 제공하고요. 결과적으로 자발적 퇴사율이 급감하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다라는 문화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자, 이번엔 시야를 좁혀서 실리콘밸리의 발칙한 스타트업 줌피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대 피자 체인에 맞서서 로봇 공학을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네, 창업자 줄리아 콜린스와 알렉스 가드는 초기 선형적인 폭포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창업 3주 만에 OKR을 도입했습니다. 창업 3주 만에요. 보통 너무 바빠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는 미루지 않나요? 비즈니스가 금세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엔지니어와 셰프의 초점이 어긋나면 죽음이니까요. OKR은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서 초보 매니저들을 훌륭한 경영자로 훈련시키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소울 속에서 집중하는 법을 배운 거죠. 부서 간의 장벽 허물기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동 중 굽기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트럭 인도 일정을 담당한 바이바브 고엘과 신메뉴 개발을 맡은 수석 셰프 에론 부트쿠스가 각자의 일정을 OKR로 동기화했잖아요. 공통의 언어로 협업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줌 피자의 파격적인 1:1 면담 방식 때문인데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주에 한 번 1시간 동안 면담하는데 업무 이야기가 절대 금지라고요. 그럼 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딱 3가지 질문만 나눕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가? 당신의 꿈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 3가지요. 비즈니스 해결을 철저히 배제했더니 오히려 직원을 비즈니스에 더 깊이 연결하는 역설적인 효과가 났네요. 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신성한 신뢰다라는 그들의 가치가 고객 추천 지수 즉 NPS 42점 이상이라는 핵심 결과로 직접 연결된 것도 이 문화 덕분이죠. CEO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베터웍스 CEO의 비유가 정말 찰떡 같은데요. OKR이 축구장의 골대라면 CFR은 월요일에 비디오 분석, 주중 미팅, 경기 전 작전 회의,
그리고 터치다운 후의 세레모니와 같다는 겁니다. 이 둘이 결합해야만 조직의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정취자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이나 팀에서 목표를 관리하는 방식은 과거의 연례평가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이 살아 숨쉬는 체크인 방식을 닮아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보상과 평가의 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 연봉 협상이나 금전적인 보너스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당신과 당신의 팀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숫제표가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심층 탐구도 정말 몰입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는 존 도어 시리즈의 7번째 에피소드인 문화편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